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법원 2017 코트 콘서트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또 법학전문 대학원 학생들에게 법조인들, 법관들의 진솔한 삶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코트 콘서트라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시겠지만 딱딱한 강의 형식이 아니고요. 음악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마음껏 질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좀 편안한 자리로 2시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학기도 이제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선배들의 좀 따뜻한 조언 또 미안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들으시면 방향성을 잡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 코트 콘서트에서는 현재 서울 각지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6분의 연사께서 총 4가지의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판사로서의 경험, 또 사법, 법원, 법조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저도 강의 내용을 미리 살짝 봤었거든요. 근데 아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트 콘서트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음악 연주회를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이 서울고등법원 이현지 재판연구원의 첼로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원곡 1번, 귀장주, 바흐 작품은 1007번 가운데 프렐루드 먼저 들으시고요. 또 피아솔라 리베르 땅고 이렇게 2곡 이어서 들으시면서 코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아마 여러분께 제일 와닿는 그런 강연이 아닐까 싶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시는 김선희 그리고 권보원 판사님이 법관이 되기까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같이 법을 공부하던 그런 젊은 판사로서의 그런 고충, 또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 또 보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분은 각각 부제를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선희 판사님은 비긴 어게인, 그리고 권보원 판사님은 레고랜드와 라라랜드 사이, 이렇게 알쏭달쏭한 부제를 달아주셨는데요. 그럼 두 분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저는 로스쿨에 입학할 때 31살이었고 3살짜리 딸이 있는 평범한 직장맘이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할 기회는 정말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지인이 권유로 응시해서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 로스쿨에 입학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와 환경을 고려하면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민 끝에 로스쿨에 입학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로스쿨 입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시절 무언가에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저 자신에 대한 아쉬움을 만회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꿈꾸었던 대학 생활은 낭만과 여유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입학하고 보니 법대생의 삶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해야 할 공부도 많았고 또 재미도 없었습니다. 제가 법학 공부가 적성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알 수 없는 고시생의 삶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막상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고된 삶을 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대학 시절에 최선을 다해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문직이 아니라서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또 법학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제 생각은 쓸데없는 고민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법이란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라서 법학에 맞는 적성이란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는 장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이 필요 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기사같이 저는 지방대 로스쿨생이었는데 지방대 로스쿨생, 특히 저처럼 나이 많은 로스쿨생에게는 취업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근무할 수 있을지도 그 당시에는 불확실했습니다. 2011년 9월 제가 3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재판연구원 선발 계획이 확정되고 이렇게 공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습니다. 오로지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생각만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에 로스쿨생 중에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막상 로스쿨에 입학하고 보니 공부도 생각하던 방식과는 많이 다르고 또 장래도 불확실하다고요. 다른 진로를 선택하신 후에 후회가 전혀 없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로스쿨에 입학하셨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로스쿨 생활을 마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로스쿨 2학년 때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난 이후에
법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 첫날 제가 느낀 법원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이 절간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있는 판사실이 있는 복도의 사진입니다. 판사실이 있는 층은 이렇게 긴 복도가 있고 복도 한쪽에 판사실로 향하는 문들이 달려 있습니다. 복도는 너무나 조용해서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적막한 곳에서 판사님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일을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수습을 하고 나니까 판사님들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님들은 사무실에서는 정말 바쁘게 기록을 검토하십니다. 그리고 법정에 내려가서는 당사자들의 변론을 세심하게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이 다투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확정하시고 그리고 법리를 적용하신 후에 판결을 작성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토론하셨습니다. 법관은 마치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 아래에서는 쉬지 않고 다리를 움직이는 백조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법원에서 판사님들과 함께 근무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재판연구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연구원으로서의 제 경험을 나누기에 앞서 간략하게 재판연구원 제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판연구원 채용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3조의 2는 재판연구원 임용의 법적 근거와 임기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 규칙인 재판연구원 규칙에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재판연구원의 임기와 급여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현재 임기가 2년입니다. 재판연구원들은 고등법원에서 2년을 근무를 하거나 지방법원에서 1년,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1년을 근무합니다.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는데 재판연구원들은 대법원을 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법원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단독 판사님 한 분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있고요. 그리고 합의재판부라고 해서 중간에 재판장님 계시고 양쪽에 배석 판사님들이 앉으시는 3명의 판사들이 구성되는 합의부가 있습니다. 재판연구원들은 좀 더 어려운 사건이 있는 합의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등법원은 전체 법원이 다 3명의 판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등법원에서 다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뭐 도산법원, 그러니까 회생법원이나 뭐 행정법원 이런 특수한 법원을 제외하고는 다 법원 안에 이제 전문 분야별로 민사부, 형사부 그리고 행정부가 있는데요. 재판연구원들은 이 3개 부에서 총 1년에 한 재판부씩 2개의 재판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을 근무했는데 1년 차에는 행정부에서 그리고 2년 차에는 민사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재판연구원들의 업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항에 사건의 심리,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리는 업무들을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5건가량의 사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재판연구원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 곳에서 법조 생활을 시작할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법원은 훌륭한 법조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실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그리고 열정으로 보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사건 하나도 허투루 보시지 않고 늘 구체적 타당성, 이 사람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 타당성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이 법리와의 조화를 고민을 하십니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재판연구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두루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특정 전문 분야만 다루는 변호사들도 많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재판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변호사가 다룰 수 있는 사건 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건은 한 10건가량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작은 로펌의 경우에도 많을 경우에 7, 80개의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연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5건 정도의 사건을 보기 때문에 2년이면 1년에 52주인 것을 감안하면 뭐 휴가를 빼고 하더라도 적어도 400건 이상의 사건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기초적인 법리를 명확히 습득할 수 있고요. 또 유사한 사건을 다음번에 또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소질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재판연구원이 단점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새내기 법조인이 판사님들께 형편없는 보고서를 내어놓지 않으려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2년 동안의 재판연구원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 한 달은 위축감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속한 재판부의 판사님들은 다 경력이 15년 이상이신 부장님들 3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장님들이 사건에 관해서 토론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영화 와호 장면이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주인공들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이 장면 말입니다. 그런 판사님들 앞에서 하늘을 날아오르기는커녕 기초적인 초식도 갖추지 못한 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판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인데요. 근데 당신께서도 처음에 판사로 임관했을 때 모시는 재판장님을 보면서 한없이 주눅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주눅이 드셨다는데 저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재판연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재판연구원이 엄청 힘든 것 같이 보이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입니다. 판사님들은 제자를 키우는 스승과 같은 마음으로 재판연구원들을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법원은 복지도 좋습니다. 저는 재판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둘째도 출산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급여도 또 꽤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판연구원 시간이 임기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재판연구원 할 때 형사재판부에서는 근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어서 첫 형사사건을 맡았을 때 좀 힘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재판연구원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재판연구원 임기가 3년이 된다면 재판연구원들은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재판연구원을 마친 후에는 조금 더 실력 있는 변호사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변호사의 경험 그리고 초임 법관으로서의 삶은 좀 더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 자신에게 늘 하는 다짐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될까 보다 어떻게 살까를 꿈꾸라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입니다. 법관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여러 관문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법관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보다도 훨씬 더 인고의 시간을 거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력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훌륭한 법조인이 그리고 훌륭한 법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셨더니 마이크가 잘 안 꽂히더라고요. 레고랜드와 라라랜드 사이에서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셨습니까?
뭐 이런 거. 저 율자는 또 이 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 오랜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20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대의 저는 몽상가였습니다. 뜬구름 잡는 상상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뜬구름 잡는 상상하기 더 좋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지식을 얻고 싶기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말입니다. 법 공부는 사실 엉덩이로 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가 되는 과목들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낙타처럼 진득하게 꾸준히 곱씹어 나가야 합니다. 법대에 입학은 했지만 법학이 왠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 교육과정을 저는 점점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머리가 터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꾸르베가 법 공부를 포기하고 화가가 된 것처럼 법학과 저는 점점 멀어졌고 경제학과, 철학과를 기웃거렸습니다. 역시 법대생이기도 했던 보들레르의 식구를 빌려 법학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원래 시험 기간만 되면 다른 게 너무 재미있죠. 강의실보다는 도서관에서 주로 100번, 300번대의 서가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먹을지 고민하는 그런 것처럼 멍을 때리는 게 좋았습니다. 헌책방은 제게 보물섬과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큰 계획 없이 그냥 기분 내키면 밤새워 책을 읽고 자주 다른 것들에 사랑에 빠지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의 말입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벽한 이론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살겠다는 어떤 강박, 결벽 이런 것들은 바꾸어 말하면 오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이 책, 저 책 읽는다고 해서 확고한 중심이 저절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아닌 것, 내게는 없는 것을 동경하고 사랑하려다 보니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은 채워지기보다는 가난해지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화제를 돌려 흔들림,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의 사고는 기계론이었습니다. 인간도 자연도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기계로 인식되었습니다. 위치와 운동량만 알면 그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과법칙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우연은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혹은 관측기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근데 법학도 사실은 이러한 엄밀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결정론적 사고는 다양한 방식의 수정, 극복을 겪게 됩니다. 볼츠만은 엔트로피, 그 무질서를 나타내는 개념을 우리가 뭘 모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확장 해석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클로드 셰넌이라는 수학자가 정보이론을 창시하기도 하고요. 진화론에서는 어떤 유전의 연속을 벗어난 변이가 다양성, 창조의 근원이 된다고 설명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을 걸세라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반대하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든 말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게라고 맞받아칩니다. 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물질이 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다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을 가진 육체이기도 하면서도 홀로그램이기도 하다는 그런 식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바로 음악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음들은 우선 파동입니다.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함께 울리면서 화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음들을 입자로 만들어 음계를 형성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콩나물 머리 그리듯 오선지에 기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수비, 단순한 정수비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를 막론하고 이 음계와 화음은 비슷한 형태를 띌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레고랜드와 라라랜드 사이에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짐작이 가시나요? 레고랜드와 라라랜드 사이에서 필연성, 법칙성 같은 것들이 있던 자리에 또 인과성이 있던 자리에 불확실성, 우연성 같은 것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생도 선택과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는 무수한 의미와 무의미가 잠재적으로 접해 있다가 우리의 선택과 더불어서 어떤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미래의 시간으로 의미가 되어 연결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라랜드에서도 여러분은 잘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은 그런 실현되지 않은 길은 어떤 의미의 이면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조차 불확실성을 이렇게 정면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편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진리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률에서 율자는 음악의 음률, 선율 할 때 율자와 완전히 똑같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음악 이야기로 둘러가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의 동기 빰빰빰빰 빰빰빰빰 악보대로 연주하면 모두 똑같은 소리가 날까요? 미국 태생의 렌이라고도 친근하게 불리는 레너드 번스타인은 곡 시작 전에 그러니까 이 첫 마디의 전에 어떤 가상의 마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비박을 줍니다. 그리고 이 2분음표 둘이 어떤 고조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 까딱이는 것을 주목해서 주세요. 하나, 둘. 어이쿠. 다음은 리카르도 무티입니다. 이번엔 한 번만 칠 겁니다. 다시 한 번. 시작할 때 레너드 번스타인과는 다르게 원. 레너드 번스타인은 아까 보셨듯이 이 2분음표 둘을 쭉 끌어올렸습니다. 계속. 그런데 리카르도 무티는 이 두 번째 2분음표 그리고 사실은 두 마디죠. 연주할 때 한 번 더 지휘봉을 까닥이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원, 투. 그렇죠. 사실 이 음악 듣기만 했을 때는 이음이나 그냥 같은 리듬을 반복한 것처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보에서는 이 뒤의 음은 분명히 더 길게 연주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무티는 게다가 이 음들이 점점 무겁게 내리 깔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번스타인이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무티는 자세히 보시면 손의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네. 무티의 번스타인의 지휘를 보고 연주자들은 이 곡이 앞으로 조금 낭만적으로 연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아함과 품격을 잃지 않고 자유와 환희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티의 지휘를 본 연주자들은 이 음이 정확하면서도 심오하게 연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제우스가 벼락을 치듯 꽝꽝 치고 시작하는 곡이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인데요. 대체로 이렇게 시작하는 곡입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겠지만 네. 그런데 여러 악단들의 1980년대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음정과 템포가 천차만별이죠. 이거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곡이 어떤 다른 느낌으로 전개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악보가 아닌 법조문 해석은 어떨까요?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음악은 다른 옷을 입게 되지만 때로 어떤 해석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표준적 해석으로 자리 잡습니다. 일종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란 것도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문제에 부닥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던 시행착오의 누적이 아닌가. 통계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많았던 해결책들을 추려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행간을 채우는 설득력 있는 해석은 레고 블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새로운 약속이 되는 것이죠. 레고랜드는 사실 추상화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체성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변주와 해석의 토대가 됩니다. 라라랜드의 토대가 됩니다.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형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가되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레고랜드와 라라랜드 사이에서라는 것은 법고창신이고 옹고지신입니다. 수만 년 전의 동굴벽화와 현대의 소 그림은 어떤 면에서 닮아 있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들판에 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가자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또 함께 울린다는 뜻의 교향곡, 심포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화롭게 연주되려면 내 생각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 보편적 감동의 기본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술도 소통의 매체이지 일기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객관성이란 무엇일까요? 손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 여우를 초대해 놓고 이런 그릇을 줘서는 안 되겠죠.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이런 접시를 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스피노자와 칼 포퍼의 생각을 빌려와 보고 싶습니다. 스피노자에게 개체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고립된 실존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체들과의, 그것도 제한된 불완전한 개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관개체입니다. 그리고 또 스피노자는 공통적이고 똑같이 있는 것은 적합하게 파악될 수밖에 없다. 관념들의 공통적인 묶음들이 우리를 적합한 인식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객관성, 보편성이라는 것이 주관성의 배제가 아니라 주관성들의 묶음이고 교집합으로서 상호 주관성이라는 겁니다. 칼 포퍼는 과학과 과학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과학적 태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매를 맞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내가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솔직하게 밝혀두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논증 과정을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도 화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음을 정확하게 내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화음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구 음악, 화성의 음악을 합리성의 음악이라고 표현한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은 믿음, 너무 많은 결론, 너무 많은 당위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으려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게 불리한 사실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독자적 주장에 불과한 것들을 사실인 양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냐라면서 부정직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함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내가 또는 나만 옳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틀린 이론을 수정하면서 발전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쓰는 글씨입니다. 라라랜드는 나 혼자서 이렇게 혼자 춤추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함께 양보하면서 또 상대방에게 맞추면서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태도로 경청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서로 다름을 참아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찾아 나가는 의사소통의 과정, 그것이 바로 열린 사회이고 민주주의입니다. 포퍼는 민주주의의 핵심 역시 반증 가능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증 불가능한 정부, 독재 또는 부정의를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법을 통한 변화가 때로는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변화는 더 느립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규범은 사회의 웅덩이들을 마지막으로 하나씩 채우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템포와 리듬으로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이성은 역사를 거쳐간 수많은 이들의 춤, 몸짓, 희생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레고 블록으로 쌓아왔습니다. 노예제와 신분제를 철폐했고 성별과 장애, 사회적 신분, 종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의 정식 명칭은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곧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그 동일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류는 인간과 시민, 또 자유와 평등이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수정하고 갱신하고 또 확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흔들림은 바로 여러분의 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낭비인 것만 같은 몸짓 하나하나가 세상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버티게 해주는 레고 블럭이 될 것입니다. 법률가에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흔들림이 그러했듯 여러분의 흔들림은 내 이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풍부한 맥락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꾸로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흔들림을 즐기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작품을 구축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약 6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09년 12월 1일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조인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 제법 성소율이 높은 변호사였습니다. 근무하는 로펌에서도 우수한 변호사로 인정도 받았고요. 한 번은 300억짜리 사용자 책임이 문제된 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150억을 지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가 새로운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전부 승소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재판을 승소하게 되면 그 기쁨은 아주 짜릿합니다.
그럴수록 회사에서는 더 인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제게 좀 충격적인 일이 생겨났습니다. 한번 강간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상대방에 대한 신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신문 절차를 마치고 퇴정했고요. 저는 한참 좀 더 진행된 변론을 마치고 그리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퇴정하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제게 외쳤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가해자야. 당신도 똑같은 가해자야.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체면보다 혹시 법정에 계시는 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까 봐, 혹시나 심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셨을까 봐 그게 더 걱정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죠. 그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변론이 성공했습니다. 저는 영화 데블스 애드보킷이 생각났습니다. 저 영화는 딱 20년 전 1997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인간의 허영심을 탐구한 명작입니다. 이 주인공 키아누 립스는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에서 아주 성공적이고 명성한 변호사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의 큰 로펌으로 스카웃되죠. 사람은 변합니다. 돈과 명예만 추구하게 되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부인은 멀어지 가죠. 부인이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집니다. 피 묻은 돈, 알면서도 우린 그걸 잘도 받아먹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물론 소수의 사건이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건입니다만은 제 양심과 반하는 변론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그 변론이 성공할수록 저는 더 고민이 커졌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법조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왜 법조인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목표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법시험 공부도 별로 재미도 없었고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 30살 넘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 시절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법을 공부하는지 아느냐?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법치주의,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시민생활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특히 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재판의 중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판사죠. 그리고 다른 소송관련인들과 달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법원으로, 로펌에서 법원으로 오는 길이 간단치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법관 임용심사 과정이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과거가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관여했던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변론 태도는 어땠는지, 변론 능력은 어떠했는지,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서면까지도 다시 제출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인관계는 물론 제 학창시절 생활기록부까지도 제출을 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20여 분 이상 계속되는 구술시험. 여러분 한 구술시험 20분 한번 쳐보시면 사람 정신이 하나도 안 듭니다. 없습니다. 그 부장판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세 분이서 막 질문을 하시거든요. 정말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절차, 다음에 심층 면접, 그치고 법관으로 임용되고 나니까 사법연수원에 3개월 동안 감금시켜놓고 빡시게 교육을 또 시킵니다. 다행히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원으로 올 때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저는 법조 1호나 임용법관으로서 법관에 임용되었거든요. 변호사님들이나 당사자들은 저를 판사로 보아줄까? 엊그제까지 변호사 하던 사람이 판사 행세한다고 혹시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료 판사님들은 나를 판사로 보아줄까? 또 부장 판사님들은, 경력 법관들은 판결 작성 능력이나 또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반가워하지 않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저는 판사 행세하려고 법원에 온 게 아니거든요. 판사가 되려고 법원에 온 겁니다. 판사가 되려고요. 나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판사님 판결 한 건 한 건 쓸 때마다 다른 판사님들은 어떻게 판결을 쓰시는지 10건이고 20건이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건 합의를 준비할 때는 기록, 판결, 논문을 요약해서 보고서도 별도로 만들고요. 다음에 법원 문화생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학회, 동호회,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세미나에서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제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서 상당한 호응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판사님은 변호사를 해보셔서 저희들 생각을 잘 알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동료 판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사님, 저번에 보니까 이런 사건 처리하셨던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저 비슷한 사건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판사님, 이번에 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판사님이 좀 다른 판사님들 참여하시도록 좀 권해주세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제가 민사단독 판사를 할 때인데요, 화장실에서 민사 항소심 재판을 맡고 계신 부장 판사님을 우연히 뵀습니다. 서로 민망한 자세죠. 갑자기 고개를 들려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십니다. 김 판사님, 예 부장님, 이 상황 이 판사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1심 단독 판사들한테 제일 무서운 분이 항소심 판사님들이거든요. 제 판결을 바로 딱 보시고 저 판사가 재판 제대로 했는지 바로 쳐다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담 삼아서 항소심 판사님들을 저승사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예, 부장님 말씀하십시오. 판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판결이 왜 그렇게 섬세하세요? 그런 말씀을.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변호사에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판사여서 무척 행복합니다. 전 판사가 지녀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당사자도 안 하는 고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재판이 저 당사자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들은 속이 곰꼭 옮아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니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어드려야 되겠다 싶을 때면 아주 용기가 생깁니다. 한 번은 10년간 재산 분쟁을 벌이면서 반목하던 오남매가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서로 울면서 화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판사로서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의 독립, 제가 여태까지 재판을 하면서 법원 내부나 또는 윗분으로부터 재판에 관해서 부탁, 청탁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외부에서 제 재판에 간섭하거나 또 법원 내부에서 제 재판의 절차 어떻게 진행해라라든지 그런 간섭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재판의 독립이야말로 우리 판사님들의 용기의 원천입니다. 제가 법치 사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법이 뭔지, 법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은탁이야 촛불을 끄죠. 그러면 룰이 뭡니까? 룰은 도깨비는 저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상황에서 김신이 저기 안 나타나고 목적지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미리 와서 손을 잡아주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위법한 겁니다. 그죠? 정상 참작 사유는 될 겁니다. 그죠?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기억을 10년간 잃었던 은탁이가 다시 촛불을 끕니다. 그러면 김신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법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탁이에게는 촛불을 끄면 김신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김신은 그 부름에 응답을 했던 겁니다. 이게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 모습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가 확립되려고 하면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개선책으로 법조 일원화를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만약에 법관이 되신다면 법조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법관으로 임용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법관 인용 방식을 바꾼다. 그리고 훌륭한 판사를 많이 확보한다라고만 해서 사법제도의 신뢰가 확보될 것인가? 저는 이제 재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또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재판이 아주 격해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다는 표현이요. 변호사가 주장하면 판사가 알아서 재판한다. 제가 변호사를 할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판사님도 계시고요. 변호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 법복 두 벌이 있죠. 이 법복 두 벌은 모두 검은색이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가슴에 있는 무궁화 자수가 다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법복이 법관의 법복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법복이 변호사의 법복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법복은 좀 색이 바래서 그러는데 이 무궁화 자수는 흰색입니다. 원래는 흰색입니다. 이 법복이 다 검은색이죠. 이 법복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50년대와 60년대 실제로 사용되었던 법복입니다. 법복이 검은색은 어떤 색에도 물들지 않는 검정색과 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법복을 입었다는 것은 변호사도 재판에서는 법관과 동일한 사명감,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와 법관이 동반자가 돼서 분쟁 해결을 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러죠. 너랑 나는 이제 재판됐으니까 이제 철천지 원수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잘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법을 잘 모르니 전문가가 있는 법원에 가서 물어보자. 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사가 우월적이고 주도적인 지위에서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당사자는 판사에게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진행과 결과를 맡겨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한 한 축이라는 참여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갈 때,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을 해나갈 때 우리가 법치주의로 확립되고 사법제도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벽돌 한 장이 있습니다. 이 벽돌이 쌓이면 이렇게 담장이 될 수도 있죠. 큰 성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과거의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오늘의 제 모습이 있게 되고 오늘의 제 모습이 쌓여서 또 내일의 제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발견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화해를 모색하려고 하는 우리 법조인 모두의 노력 하나하나가 벽돌 한 장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법치주의의 확립, 사법제도의 신뢰 확보라는 큰 성곽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지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로펌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장판사님과 부장검사님 출신인 변호사님 두 분이 운영하시는 개인 사무실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도 30살이 넘어서 합격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건 한 건 한 건 나름 착실하게 처리하다 보니 큰 사건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 로펌에서 입사제의도 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했었고 늦게 시작한 제가 지금은 판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노력하면 반드시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생긴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쌓는 벽돌 한 장이 헛되이 버려진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잘 아는 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식구를 빌어서 법조인을 희망하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이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전문가가 계신데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마지막 인사는 저 대신 이 친구가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법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법정 드라마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함께 옆에서 드라마를 보던 제 집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쓰리게 합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저 판사 바보 아니야? 저걸 믿어? 아, 판사 사모님 맞나요?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국민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단어 하나. 전지적 작가 시점.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공경에 안타까워하고 무지몽매한 등장인물들에게 실소를 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시청자들과는 달리 현실 속의 우리는 무지한 등장인물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 속의 법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동 성폭력 사건입니다. 법정에 서 있는 증인은 어린 아이입니다. 더구나 그 아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법정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개봉 당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영화 속 장면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 장면에서 재판의 한계, 사법제도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덴마크입니다. 역시 아동 성추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로 등장하는 이 어린 꼬마 소녀가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소녀의 유치원 선생님이자 이 소녀의 아빠의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남자 주인공은 친구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파렴치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다행히 이 영화 속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거짓임이 드러나 남자 주인공의 결벽이 밝혀지기는 하지만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의 마음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의 아주 유명한 마지막 장면에 있는데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얄밉죠? 꼭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두 영화를 같은 해에 봤습니다. 아주 근접한 시차를 두고 말이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의 시선은 이 두 영화 감독들이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장애가 있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아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린 아이의 이야기만을 믿고 성추행범으로 단정해버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가해자의 시선으로, 관객인 저는 그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속의 법정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바라봐야 하는 판사인 제게도 역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살인사건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자기 집 거실에서 칼에 찔려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던 18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흉기인 칼은 그 아들이 그날 샀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수년간 아버지로부터 박해를 받아왔고 학대를 받아왔고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맞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검사는 두 명의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쿵 하며 넘어지는 소리가 난 뒤에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소년을 봤다는 아래층에 사는 남자. 또 한 명은 창문 저 너머로 소년이 아버지를 찌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맞은편 건물 같은 층 높이에 사는 여자. 변호인은 아빠로부터 맞은 소년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 극장에 가서 심야 영화를 봤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에게 체포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들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아주 유명한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죄 11, 무죄 1로 시작되었던 배심원들의 난상 토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던 남자 주인공, 지금 여기 등 돌리고 있는 남자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에 의해서 다른 배심원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유죄 0, 무죄 12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형사재판의 본질, 기본 원칙이 잘 녹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정말 법정 영화의 고전이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그 연구를 담당했던 판사님들도 이 영화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게 평의실인데요. 배심원들이 평의실이라는 단 하나의 장소에서 12명의 배심원만이 나오는 흑백 영화인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는 민사소송입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배심원 재판으로 시작된 이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 거대 기업은 배심원 재판 전략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제 배심원이 되어서 다른 배심원들의 심리와 판단을 유리하게 조정하고는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는 전문적인 꾼도 등장합니다. 흥미진진하시죠? 결말은
당연히 영화를 직접 보십시오. 진짜 얄밉죠. 사실 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는 미국에서의 총기 허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배심원 제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Trials are too important to be decided by juries. 투투용법이죠.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 네. 배심원 제도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바라보는 두 영화 감독, 아니 어쩌면은 그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1957년에 만들어진 12명의 선난 사람들을 본 뒤 저는 좁게는 배심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 넓게는 집단 지성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6년 뒤에 만들어진 런어웨이 주러리를 본 뒤에는 다자 간의 토론이라도 방향성이나 결론이 잘못될 수 있다는 배심원 제도의 불확실성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배심원 재판을 주도했던 1957년의 헨리 폰다와 2003년의 존 쿠삭을 현실의 법정에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삼성과 애플의 국제 특허 전쟁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사람의 전력이 문제가 되어 배심원 편결의 공정성에 시비가 있었던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물음표일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시각,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장르의 영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라쇼몬을 만들었던 영화감독 쿠로자와 아키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해석할 수 있으시죠? 근데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 정직해질 수 없다. 인간은 꾸밈 없이는 자기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창을 바라보더라도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과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풍경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마주보는 법정 바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판사인 저는 누구의 시선으로 사건을,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시선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세상에는 하얀 아이폰 6와 까만 갤럭시 S7이 있지만 회색의 V20 티탄 그레이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무엇을 보는 것이 옳은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미소가 아름다운 신숙희 부장님의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비밀의 숲이란 드라마가 최근 종영됐습니다. 많이들 보셨나요? 저도 뒤늦게 정주행하느라고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근무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나 드라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회전이란 영화도 있었죠. 그런데 판사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나 드라마는 외전은커녕 본편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오히려 표정 보이시죠? 변호인이나 도가니 같은 영화에 나온 판사들은 호감 안 갖는 얼굴이죠.
잘못된 판결하는 역할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판사들이 비호감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저도 법정 영화 좋아하는데 굉장히 속상합니다. 아이들과 영화 보러 가기도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변명을 하자면 판사들의 서식지는 법정과 사무실이고요.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결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의 실현을 위해 뛰어다니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정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은밀하고 위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법대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어느 프로백수의 외침처럼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순형용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항소심 판사로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재판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전부 패소했습니다. 밝혀진 가해자는 특공대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특공대가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거나 미군의 일부 조직이라고 보아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 이유에서 특공대는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특공대에 대한 궁극적인 관리 감독 책임은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을 했지요. 민사재판은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의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 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니까 원고들이 먼저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겠지요. 하지만 원고들은 항소 이유에서도 특공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한 후에 도대체 특공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간인을 183명이나 학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조사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재판부 소속의 재판연구원에게 한국전쟁 당시와 그 후에 특공대의 활동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대학 도서관에서 국방부 산하연구소가 편찬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라는 책을 찾아냅니다. 그 책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비상시 항토 방위령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긴급명령이 특공대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학살 전에 해군 부대장이 미팔군 사령관에게 문의해서 특공대에 총기를 공급했고 또 특공대가 나중에 일부 국군에 편입됐다는 사실관계까지 밝혀냈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재판연구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해안의 섬에 있는 학살 현장까지 가보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60여 년이 지나 흔적조차 남아있을 리 없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에게 국가가 마지막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는 마음에서였겠지요. 자, 이제 어쨌든 저희 재판부는
원고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을 조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법원이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제 해리포터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처럼 존재하지만 말할 수 없는 그것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재판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법 이래의 법 원칙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우라 노비트 쿠리아, 법원은 법을 안다라는 말이지요. 아마 옛날 로마 사람들 생각에 법원은 사실을 집어넣으면 덜컹 하고 법적 판단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시 항토 방위령,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비상시 항토 방위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견할 수 있는 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소송법을 공부할 때는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리타 금지입니다. 부리타라는 거는 갑자기 타격을 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당사자의 뒤통수를 때리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법원이 법률 자판기라고 해도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자판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륙법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재판이 아닌 이상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법관이 법정에서 온전한 진실을 발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과정의 정당성에 기대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유력해졌습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론의 광장에서는 결론이 명백해진 사건도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장기간의 재판 절차를 거치고 판결 이유가 접속사 그러나로 점철되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밀당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희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지요. 증인에게 저희 재판부가 확인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다행히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 측도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어 방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재판부는 법령의 규정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특공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관리 감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사법 적극주의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한 목적과 가치 실현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립적 판단자라는 사법의 본질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항상 자제하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어떠한 스포츠에서도 심판의 이름이 기억되는 경기는 명승부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비록 영화의 주인공은 되지 못할지라도 진실과 공정이라는 관객들의 두 개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을 내놓기 위해 판사들은 오늘도 사무실과 법정에서 앉은 자세로 격렬하게, 정말 격렬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작년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둑이라는 게 워낙 고도의 정신작용을 요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요. 언제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됐나? 사람들이 많이 깜짝들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알파고 사건 이후로 그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이슈화가 됐던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이 알파고의 고라는 게 영어로 바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둑 인공지능인데 알파고가 마치 인공지능의 대명사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로이드 로봇들이죠. C-3PO, R2-D2 그리고 최근에 나온 BB-8인가요? 예. 그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들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런 수준의 로봇을 만들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죠. 다만 최근에 그 자율주행차를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머지않은 장래에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 직종도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직업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 법률가나 법조인도 저 같은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돼서 기계로 대체돼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연례총회를 열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단체인데요. 이 작년에 열렸던 다보스 총회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표현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죠.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작년 초에 발간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입니다. 일자리의 미래. 스티브 잡스의 미래가 아니고 일자리의 미래인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65%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지금 있는 직업들이 많은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어떤 직종이 그 기계로 대체될 수 있을지를 그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4가지 질문이 뭔가 보시면 첫 번째로 Do you need to come up with clever solutions? 그 현명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직업인가? 그다음에 Are you required to personally help others?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직업인가? 세 번째로는 Does your job require you to squeeze into small spaces? 아마 이렇게 좁은 구석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가? 라는 얘기 같고요. 마지막으로 Does your job require negotiations? 협상을 요구하는 직업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직업을 가지고 그 직종이 컴퓨터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 직접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702가지 직종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판사에 대해서도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중간에 보다 약간 낮은 위치인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45페이지에 이르는 논문이고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직업인가? 이 정도 위치고요.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죠. 그리고 협상이 필요한 직업인가? 예, 이 정도. 이건 약간 중요성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판사는 없어질 확률이 40.1%라고 합니다.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판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인가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대체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그거를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을 또 다시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을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뭐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런 얘기들도 하죠. 이 초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인류의 지성을 모두 합한 것을 인공지능이 능가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초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시점을 특이점, 싱귤레리티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인간 지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전제로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사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똑같은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또 변할 것이기 때문에 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제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을 그럼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습니다. 꼭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대체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방금 전에 보신 그 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를 일단은 전제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몇 가지 또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성의 문제입니다. 이 가장 없어지지 않을 직업 이런 게 감성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심리상담 이런 걸 기계한테 맡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도 나는 기계한테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않겠죠. 우리나라의 뇌과학 전문가인 김대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같은 맥락에서 판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게 그분은 또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도 인공지능이 대체 안 될 거라고 하시던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과연 공정할까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인공지능은 결국은 이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기술자, 코딩하는 기술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인공지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그 머신러닝 기법으로 키우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어떤 데이터를 줘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인공지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인공지능도 결국은 인간 판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인공지능에게 또 판사를 맡길 것인가, 또 선발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일단 선발한 후에도 어떤 데이터를 계속 줘서 어떤 가치관을 유지시킬 것인가,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서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어떠세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 예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제 생각에는 이 기술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시점은 머지않은 장래에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싱귤레리티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보면 이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도입된 이후에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점은 온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대체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 예상으로는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한 부분은 인공지능에게 그 역할을 줘서 좀 협력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계와 사람이 협력하는 그런 이미지를 골라본 거고요. 저작권 제한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와
인공지능, 기계와의 역할 분담을 생각함에 있어서 과연 그런 미래에는 판사의 역할이 무엇일지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역할을 말씀드리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최근에 옛날 영화인데 제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혹시 보셨어요? 2002년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기본 설정이 그렇습니다. 이 미래 사회에서 어떤 그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예지자를 3명을 찾았습니다. 뭐 그런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볼륨은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근데 그 이제 예지자들 사실 어디 가둬놓고 이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지자들이 살인 사건을 예지를 합니다. 그거를 화상에 나타나게, 화면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또 그 이제 이름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런 그 우리 뭐죠? 토토 이런 공 같은데 이름이 써가지고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알고 그 다음에 장소나 이런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화면을 보고 이 범죄 예방 수사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Department of Pre-Crime이라는 그 기구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누구인지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에 딱 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이 예지자들이 그 예지몽을 꾸었을 때 절차가 딱 시작됩니다. 시작될 때 화상으로 2명을 연결을 합니다. 그 심리 전문가인지 모르는 전문가 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판사를 연결합니다. 그래가지고 2 사람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미래에 판사가 뭐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뭐 빅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범죄를 뭐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추측한다든지 할 때 판사가 사전에 그것을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판사가 사전에 허가를 한다든지 사후에 그 범죄 예방한 것을 승인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참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시 알파고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있었을 때 저는 사실 알파고가 전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 대국 때인가요? 알파고가 졌죠. 그때 좀 실망했다는 취지의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상당한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일전에서 제가 일본을 응원하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 당시에 그 대결을 인간과 기계의 대결 구도로 파악하시고 따라서 이게 인간이 기계에 지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어떤 인간 판사가 사라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죠. 지금 우리가 뭐 최근 몇 년의 발전상을 보더라도 미래 10년 이후에 어떻게 돼 있을지 상상도 안 가는데요. 판사가 없어질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함께 협력하고 조화해서 나가는 시대가 올 것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계와 인공지능을 대립하고 경쟁하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협력과 조화를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법률가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예비 법률가들이 미래를 설계하심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현재의 사회에 대한 이 고정관념 속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대법원에서는 국제심포지엄을 한번 열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사법부는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이 격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리 알로하 앙상블이 열심히 연습해서 또 멋진 연주곡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한 곡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한 곡 더 준비해서 두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든의 런던 트리오 1번 1악장, 그리고 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Think of M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시죠.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 측의 어떤 그런 피고 측의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떴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같은 판결들이 뭐 정당방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정당방위 상황이 그 정도로 합리적이고 프레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레임 중에서 옥죄만의 사실에 실무적으로 나는 억울하다, 나한테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자가 정말 후보를 맡지 않고 식당하더라도 이게 장래 법조인을 꿈꾸는 여러분들과 또 현재 판사로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뜻깊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연을 듣고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판사로서의 한 소명을 다시 한번 느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조인을 희망하는 모든 여러분들 앞으로 다 원하시는 꿈 다 잘 이루시고요. 앞으로 우리 법조계의 희망은 앞날이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로스쿨 학생들을 만나는데 생각보다 긴장해서 좀 그랬지만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제가 했던 재판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학원생들하고 제가 했던 재판의 경험을 나누는 게 저로서도 되게 뜻깊었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했고요. 이상입니다. 예, 사실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준비 많이 하고 더 내용을 알차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래도 많은 로스쿨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발표 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부끄러운데 하여튼 오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질도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그 경험을 나누려고 하니까 무척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갖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